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핸드폰 보고 계십니다. 카톡 확인하고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진입니다. 방송 녹음 중엔 전화를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일정이 뭔가 좀 꼬인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확인하셨어요? 예. 오늘 굉장히 차림이 멋있으세요. 이런 날은 좀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헤어스타일이 두 분 다 오늘 멋있으십니다. 우리 섀도우님께서 예. 오늘 사진 촬영이 있으니 또 네. 헤어와 이 뭘 신경 쓰고 오라고 드레스 하셔가지고 코드를 맞춰라. 그러니까 풀 세팅하고 오라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그냥 얼굴에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죽는지 알았네. 예, 그러게요. 아니 임태훈 소장님도 평상시와 다르게 네. 평상시엔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인권운동가답게 입으시더니 오늘은 어디 모델 같으셔. 네? 모델은 아니고요. 네. 포마드를 좀 발라봤어요. 포마드. 네. 아, 동백기름 바르고 오지. 네. 아니 집에 왁스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좀 깔끔하게 하고 오라 그래서 포마드를 발라봤더니 근데 집에 포마드가 왜 있어요?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발랐던 요즘 요새 젊은 사람들 포마드가 유행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사봤더니 잘 못 바르겠더라고.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드라이 막 해주고 뒤로 뭐 넘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막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어쩐지 머리가 상당히 오일리해. 상당히 오일리하셔. 저는 그를 포마드라고 그래요. 네. 우리 아버지는 포마드 뭐 이렇게 하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게 요즘 다시 유행인가 보죠. 파마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펌을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근데 인권운동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헤어와 이 드레스 코드와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알아서 어떨 때는 좀 그쪽 업계 종사자인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쪽 업계 종사자들 보면 욕해요. 제가 쇼핑을 한 지가 한 1년이 넘어가지고 옷 사는 데 대한 감각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예. 자, 국정원 해킹 사건이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 상당히 많은 의혹, 특히 이제 그 직원의 죽음 때문에 더 큰 의혹이 커졌는데요. 사건의 본질을 좀 파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위원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마무리 수순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말인 것 같고요. 네. 출구 전략 모색이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겠죠. 마무리라는 것은 뭔가를 제대로 일을 다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마무리인 건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중에서 기승 정도 가다가 지금 결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갖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행태와 이 작태에 대한 문제 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시민들도 그렇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국정원은 그렇지. 아이고 또 야당 저렇게 하고 말지 하고 뭐 저희가 비난당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그 비난으로 멈춰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데 좋은 방법이 좀 있으시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이 RCS 프로그램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뭐 많은 사람에게 그 사용되었는지 혹은 정말 민간인에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명백하게 현행 법률상 불법 행위를 국정원이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이 아주 예전으로 보면 친일파 청산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이 민족을 반영하고 부역하고 했던 사람들을 단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닌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불법 행위, 이제 저쪽은 편법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2, 제3의 어떤 방식들로 충분히 다른 국민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이런 사찰이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걸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의 지수도 아이고 뭐 옛날에 RCS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릴 것 같은 염려와 우려, 그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뭐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댓글 부대도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변형하는 건데 네. 그것도 사실 지금 제대로 단죄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예. 예, 의원님께서 아침부터 복장이 터지셨어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한 복장이 터질만 하죠. 그러니까 뭐 검찰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네. 인지수사를 해도 12번을 더 했을 텐데 네. 가만히 있잖아요. 도대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지금 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치검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상 검찰이 그 소위 말해 안기부 중앙정보부 를 거치면서 사실상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검사들이 뭐 길을 편 거는 사실상 안기부가 일정 정도 해체 수준을 밟으면서 국정원을 넘어가는 이 시기, 그리고 또 공안 당국이 박종철 고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공 정치를 하다가 이것이 87년 체제에서 우리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약체화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공안 통치하느라고는 힘도 못 썼죠. 사실상 그냥 신여 노릇만 충실히 했는데 네. 이 신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진두지휘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국정원 사태를 보면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성 문제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좀 국민들이 왜 저렇게 관심이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정치인들도 사실상 힘을 못 받고 그냥 정보의 한계선에서 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들고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네. 뭐
안 쓰기 운동을 한다든지 왜 있잖아요. 요즘 소비 신작을 굉장히 난 열받는 게 무슨 너무 잘 알아. 쟤네들은 네. 통행료 뭐 안 받기 네. 국민들이 가장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 난 짜증이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소비를 침체시키는 운동을 해버리면 통신사들이 난리 피울 거 아니에요. 그거 도감청 그만하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RCS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위법 요소가 있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처벌 대상은 국정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지적한 만큼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요원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입 자체를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도입은 그 연구개발용으로 3차 장실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실험을 위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네. 프로그램을. 근데 이것을 누가 그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든지 간에 네. 어쨌든 외부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승인했느냐. 예. 근데 이제 그 누구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지난번에 답변할 때 네. 자기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당시의 원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결정을 네. 하려면 이렇게 네. 답변을 했어요. 예. 당시 원장이라고 하면 원세훈 원장입니까? 원세훈 원장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그걸 최종 책임졌던 사람이 법적 심판을 받거나 그거에 네.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냥 함구하고 말아버리는 거고 국정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네가 그거 하라고 그 안타까움 똑같이 국민들처럼 하라고 월급 받는 거냐 이제 이 말씀 하시겠지만 많은 고민이 드는 시기입니다. 자, 원세훈 원장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댓글 사건으로. 그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이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포함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네. 우리 임소영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참여정부 때 국정원 들어가서 국정원 하드 뜯어오고 네. 전직 원장 2명 구속시키던 그 검찰 다 어디 갔습니까? 응? 그 검찰 어디 갔어요 도대체? 네. 지금 뭐 아예 지난번에 무슨 팀을 어디로 배정한다 그거 말 나오고 나서 네.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뭐 구급 공무원 한 명도 소환도 안 해. 네. 아니 겁나죠. 왜냐하면 네. 그 대선 때 그 댓글 부대 네네. 운영하고 뭐 대선 전날 왜 이렇게 오피스텔 대치하고 네. 이랬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 뭐 긴급 체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근데 국정원에서 난리 쳐가지고는 데려갔잖아요. 겁나죠. 내 핸드폰 어떻게 해가지고 도청하고 보고 검사의 핸드폰을 국정원이 도청해서 보고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네. 아니 긴급 체포한 놈을 갖다가 난리 쳐가지고는 데려가는 조직인데 국정원이. 무섭죠. 안 무섭겠어요? 그러면 국정원이 검찰보다 센 겁니까? 세죠, 확실히. 세죠. 국정원이 검찰보다 센 시절은 그 유신 정권 때인데 지금 유신인가? 신유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얘기 나눈 것 중에 소위 뒷배에 대한 얘기들 했잖아요. 네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당을 믿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네.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대통령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네.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검찰이 개별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일선 검사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때 그 책임을 혼자 다 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검사가 그러니까 뭐 부장이든 뭐든지 간에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결제도 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결제해야 검찰은 수사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장 검사가 뭐 차장 검사 뭐 이런 사람 결제 안 해주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라고 쳐요. 수사 그러니까 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면은 이 결제를 받아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판사한테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결제부터 안 날 건데
그런 검사 있으면 좌천이죠. 사실상 검사생활 포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검찰 조직 안에서 깝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 당연한 거죠. 네가 미쳤냐 지금? 너 뭐 야당 편들어?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좌천되지 못 벗기죠. 그러니까는 검사 동일체 원칙, 기소 독점주의 깨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사실상. 그리고 저는 특검도 사실상 좀 만지작거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회 안에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어찌됐든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야당이 어떻게 하나, 야당에 어떤 정보가 있나라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빈손 보도가 이번 주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고 영구미제 사건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시에 검찰발 보도는 이런 겁니다. 야당이 빈손이기 때문에 없던 걸로. 이렇게 수사도 종결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과거사로 또 가는 거야 이거. 그렇다면 지금 물론 야당이 굉장히 외롭게 싸우고 계시지만 굉장히 위중한 문제 아닙니까? 이 사건을 그냥 이대로 영구미제 사건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야당이 좀 새로운 모색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세요 내부에서? 일단 새로운 모색 전에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행위나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야당에게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이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 IP를 추적해서 공개하고 A라는 아이디도 맞고 B라는 아이디도 맞고 어떤 IP는 뭐고 이게 중국을 통해서 뭘 했고 이걸 추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A를 찾았어? 그거는 맞습니다. B 아이디도 찾았어?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일탈입니다. 이것만 지금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고소고발을 하면은 검찰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도 고소고발을 몇 건을 했는데 예를 들면 국내에 사용됐다고 공개된 SK텔레콤의 IP, 핸드폰 번호 이거에 대한 신원 조회해주고 어떤 IP인가 확인해달라 고소고발 다 했는데 검찰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IP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8월 말이면 그 번호의 유예기간이 끝나요.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아니라 미래부 장관에게 이게 증거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말소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신청을 또 였어요. 우리 미방위 위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근데 미방위가 지금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지 않습니까? 미방위에서 지금 미래부 장관이 아무런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그렇게 번호를 정지시켜 놓겠다. 인멸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제기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행정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하는 식이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들도 언론들이 보면 대부분 야당이 빈손이니까 이러거든요. 야당이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거고 디테일하게 팩트를 찾는 것은 또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 청문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청문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수기 사건과 관련해서 사면 말고 입법 로비 관련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청문회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만 등록된 기자만 10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1000명 넘죠. 그 1000여 명 기자 중에 그 정수기 회사 사장한테 전화 인터뷰라도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랬나요? 왜 안 했지? 오마이뉴스 누구야? 그 집 앞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안 한다 치더라도 전화 인터뷰도 안 한다고. 그렇게 글쎄요. 자, 이게 보면
전화 인터뷰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 자기 검열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추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 저희가 못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 돼 있는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빈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도감청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녹취되어 있고 그 캡처된 화면이 뭔지는 국정원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이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사용법을 이탈리아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작법만 저희가 공개되어 있지. 있는 것이지 그 조작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빼내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해킹된 공개되어 있는 위키리스크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컴퓨터를 좀 직접 보면 어떨까요? 전문가가 같이 가서. 저희가 그걸 끊임없이 주장했잖아요. 네, 요구하셨죠. 요구했고 네. 그랬더니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이 네. 그래 좋다 전문가 간담회를 하자. 네. 근데 현장에는 보여줄 수 없다. 그냥 사무실에서 국정원이 정리된 문서를 드릴 테니까. 문서요? 네. 문서를 갖고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컴퓨터를 가져와야죠. 장난. 사실은 컴퓨터를 본다 치더라도 네. 우리 전문가들이 그걸 타이핑 이게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냐 아니면 그냥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쳐다보겠죠. 지금은 가는 것조차도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어떤 공간에서 국정원이 정리된 소위 말하는 PPT 자료를 보여줄 테니까 네. 그거 보고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변해드리겠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계속 받아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RCS 프로그램을 사서 돌렸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히 반성적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찰적 입장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 간담회만 하더라도 그 이탈리아 해킹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사고 구매하고 이러면서 정보 공유를 했던 사람이 최소한 국내 전문가가 들어가서 검증하겠다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 그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검증도 국정원이 요구해서 다 신원조회 다 하기로 응했고 네. 보안각서 다 쓰기로 했고 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당당하면 저걸 보여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사실 지우려고 맘먹었으면 지울 건 다 지웠을 뭐, 거 이미 다 아닙니까? 지웠겠죠. 다 예. 지웠고요. 그러니까 캥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북한만을 위해서 했다. 뭐 다시 얘기하는데 북한을 도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선이나 이런 것들 그건 국내 채널로 돌리면 국내 다 도감청 가능하고 그것은 기존의 RCS가 아니라 기존 국군 정보사령부에서도 이미 대북 감청을 다 하고 있어요. 블랙북을 통해서 네.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채널을 이쪽으로 남한 쪽으로만 돌리면 남한에 있는 핸드폰도 도감청이 다 가능해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네. 더 정교하게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이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전에 이제 단말기를 우리가 이제 투지폰을 쓸 때는 네. 굉장히 굉장히 단순해서 접속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이게 데이터가 사실상 컴퓨터나 마찬가지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술도 도감청 기술도 진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국군정보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단순한 음성에 대한 부분만 이제 네네.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또는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는 도감청 장비인 것이고 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보고 뭘 접속 이 사람이 인터넷 뱅킹을 뭐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또는 뭐 음란 채팅방에 몇 번 들어가는지 또는 누구와 무슨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다 알려면은 진화된 기술 장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도감청을 위한 어떤 RCS 프로그램을 이미 시연을 다 끝냈고 그것을 이제 이제 들키니까
북한을 하고 있다. 북한하면 우리 더 많이 할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그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합법적 범위 내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국정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요.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국정원이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당시 박근혜 캠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했던 권영세 의원의 컨틴전시 플랜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사실상 선거 민주주의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인데요. 다음 단계는 또 뭐가 나올지 어떤 것이 또 터질지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전국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특검을 좀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될 게 과거 DJ 정부 때 뭐 온로비 해가지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혀진 게 뭐예요?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인 것이다. 이것밖에 안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J가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 온로비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특검을 관철시킨 정당이 그것보다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도감청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도입하지 않는다? 저는 뭐 국민들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김봉남 이 본명이 밝혀진 이 특검 사례를 들이밀면서 저는 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야당이 얼마만큼 특검에 대해서 특검 피로도도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긴 한데 무용론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뛰어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힘을 잃지 마시고 국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뢰 도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급기야 지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비공개 토론회 때 한 발언이 공개돼서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한 급변 사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상임위라고 계세요. 하나는 국방위원회, 하나는 정보위원회.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좀 내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냥 좀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워딩이 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을 지금 이 시기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했느냐? 네.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이 항상 10월이면 뭐 소위 태양절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막 하기 때문에 10월에 군사적 퍼레이드도 있고 어떤 이벤트들을 항상 해왔습니다. 뭐 위성을 쏘거나 뭐 나름의 핵
실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국방장관도 지난번에 10월 네. 의 위기설 이런 얘기를 한번 흘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10월에 위성체 정도 이런 걸 하나 발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대부분의 이제 정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발사한다고 해서 뭐 바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실험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과시용 아니에요? 과시용이죠. 과시용인데 우리도 국군의 날에 광화문에서 무기 하잖아요. 퍼레이드 한다고 그게 북한의 위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너무 과도하게 우리는 막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있어요. 실제 그냥 자기들 나름의 쇼 프로그램일 뿐인데. 네. 우리도 뭐 하잖아요. 이제 없었던 건데 다시 생겼어요. 그런 박근혜 정부 때 광화문에서 국군의 아니 날에 그러니까 막 뭐 그런 것도 행진하고 있지만 생겼죠. 뭐 각 군이 화력 관련된 훈련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거 갔다 뭐 오셨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네. 네. 어제 무슨 날이었죠? 그 저기 공군하고 육군이 네. 통합 화력 시범대회 뭐 이런 걸 했어요. 아, 그 이제 뭐 오라고 초청장이 왔는데 네. 안 갔어요. 네.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는 9월 위기설이 창궐하고 있고요. 국방으로는 10월 위기설, 계속 그 매월 위기설, 9월, 10월, 올 가을에 뭔가 터지려나 이런 위기설들이 막 돌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 토론에서 통일이 내년에도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고 사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민간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국군 통수권자가 여러분들 내년에 통일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뭘 준비를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통일을. 땅 투기할 거 준비하라고? 북한에 땅 어디 사는 거 그거 해야 되나? 중요한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 가운데는 어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큰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정보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국방이 4년 차에 정보위 2년 차인데 네.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것을 그 젊은 나이에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우려 그리고 김정은이 워낙 좀 돌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만 정보기관의 분석은 저곳이 정상적인 민주 시스템이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이제 왕조 국가로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시대에 어린 왕이 선왕이 먼저 타계하시고 네. 어린 왕이 집권했다고 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또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체제여서 어린 나이에 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돌출 행동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외국에서 유학했고 네. 선진 문물에 대해서도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본인의 사고에 대한 소신도 명확한 사람이어서 네. 나름대로 조직 장악력이나 군부를 통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북한 내부의 어떤 급진적인 그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고요. 네. 국정원에서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가 급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물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도의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었던 나라가 네. 갑자기 망해서 IMF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응? 우리나라가 정상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 기본적인 중론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으면 갑자기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수 있다. 외생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 징후들은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망명 그 유력자 북한의 유력자들이 망명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황장엽도 망명했어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뭐 예를 들면 그거보다 더 큰 고위급이 망명하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저는 친정체제 구축이 장성택 처형으로 이미 확고하게 김정일 장남 최고위급. 뭐 넘어가시고 그거는 네. 뭐 일단은 이제 장성택 처형으로 친정체제 구축했다. 공포정치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급변 사태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여러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군이 지금 급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급변 사태 와봤자 우리한테 도움될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뭐 급변 사태 일어나서 쿠데타 일어났다, 정권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한국군이 과연 휴전선 이북으로 군대가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쇼부를 보겠죠. 예를 들어서 평양 이북과 평양 이남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이남은 미군정 실시하고 평양 이북은 중국군이 들어가서 분할 통치한 형태로 해가지고는 예전에 고려 때 천리장성식으로 국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급변 사태를 바라는 것은요. 한반도 정세를 문거리 권력도 모르고 있는 거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택도 없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급변 사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동북아 정세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징후가 있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실제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예를 들면 뭐 그 경제 수장들이 네.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가가 수천억 수조 원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라고 네. 하는 걸 통해서 사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다, 전쟁 날지 모른다 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예. 대통령이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거 매우 심각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임태훈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이.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발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요. 네.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일본 자위대 도와주는 거예요. 아베랑. 지금 아베가 유사시 동맹국의 자위대가 갈 수 있게끔 법률 조항들 다 뜯어 고쳤고 그것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전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 전쟁으로 사실상 돈을 많이 번 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재래식 2차 세계대전 때 그 제국주의를 강하게 유지하던 그 무기를 결국 한국 전쟁에 다 때려 넣으면서 패망 이후에 돈을 굉장히 축적해서 많이 벌었거든요. 그 돈 장사 또 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지금 네. 자위대의 군비력이 우리보다 높고 어디든지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일본 자위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그걸 통해서 국내 불만 세력들을 통합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하면 안 돼요. 일본에 대고는 강복 70주년이라고 떠들지 말고 무슨 어디 연하 손잡고는 합창이나 하고 있고는 그런 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박근혜면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전범기업 리스트 쫙 뿌려가지고 불매운동 벌이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 법인들 재산 다 몰수할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정신대 피해자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하지 않으면 니네 자산 다 그냥 몰수해버리겠다 라고 엄포를 놔야죠. 그런 짓은 안 하고 무슨 뭐 급변 사태 벌어지고 있다고 헛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있고. 현재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제 청와대의 소위 이제 환관들의 문제들. 오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관진 지금 실장인데 네. 과연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원론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요. 네.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장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랬으면 그냥 국방장관을 하고 있었어야죠. 김관진이. 네. 근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온 건 국방부의 역할과 외교부, 통일부, 뭐 국정원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청와대는
국방부의 입장만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통령께서는 다른 부처의 인식들이나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네. 지금 군에서 오는 정보 이것만을 가지고 거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러한 발언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시게 되는 것이고 네. 지뢰 도발이 발생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 똑같은 문제인데 이겁니다. 8월 4일 날 지뢰가 폭발됐어요. 네. 국방장관이 국회에 와서 8월 4일 날 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네. 답변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가 그날 저녁에 말을 뒤집잖아요. 네. 국방장관이 실수한 거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바로 나와가지고 우리 장관이 기억에 의존해서 발언해가지고 실수한 거다. 이렇게 예. 자기 장관을 모욕줘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만을 가지고도 국방장관은 사퇴해야 돼요. 그러네요. 예. 사실상 사퇴해야 될 거는 김관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일단 정리를 만약에 하나씩. 본인이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했다면 국회에 대한 위증죄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상식적으로 현안 보고를 하러 왔어요. 지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생뚱맞은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지뢰 문제를 현안 보고를 하러 왔어. 국회 국방위에. 예. 그러면 초등학생이 들어와도 질문자로 네. 첫 번째 질문이 언제 북한 건 줄 알았냐라고 하는 것이 첫 질문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8월 4일 오후에 했다라고 네. 하는 걸로 답변했어요. 네. 본인이 준비해온 걸 가지고. 예. 그리고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그 뒤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복 입은 장성들부터 1, 2, 3 뭐 차장 실장들 다 배석해 있습니다. 국방부 한 30명 배석돼 있어요. 네. 말을 좀 버벅거리면은 서류를 전달해 주거나 쪽지 실수하면 정정해 줍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정하지 않았어요. 응? 그게 당연히 맞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8월 4일이 되면 이제는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갑자기 벌어지니까 국방장관을 모욕 주기를 해버리는 거죠. 국방장관 바보 만들어버리고. 네. 그리고는 장관이 스스로 그냥 바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잘못했다라고 네. 하고 이미 65만 장병에게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그 신뢰를. 이제 그 자체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국방장관이 이렇게 국방장관 스스로 바보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가 예.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청와대는 이런 거죠. 네. 8월 4일 날 이미 국방부가 이게 북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네네. 청와대. 당연히 보고했겠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만 알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8월 5일 날 이희호 여사가 북한 평양에 가시고 통일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전통문을 보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개통식에 가세요. 네. 8월 4일 날 NSC가 가동됐다면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외교부와 통일부와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 알려줬다면 네. 각각의 부처들이 8월 5일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겠죠. 네. 예를 들면 김대중 평화센터에는 8월 4일 날 이 얘기를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호 여사가 인질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전혀 인재를 시켜주지 않은 거죠. 통일부도 마찬가지. 통일부가 알면서 전통문을 보냈을 리는 없어요. 바보가 아닌데. 네. 응? 모르니까 보냈겠죠. 모르니까 보낸 거죠. 북한 모르니까. 거라는 걸 알았다면 예. 통일부가 고위급 회담 제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고위급 회담을 그쪽 예를 들면 국방부가 네. 너희 그 잘못한 놈 나와 이걸 회담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네. 갑자기 우리도 이제 평화 협상을 해보자 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몇십 년 만에 MDL 이남에 도발이 있었던 건데. 네. 응? 그러니까 NSC가 정상적으로 하나도 가동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김관진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의 정보는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공유해주지 않는 거죠. 본인이 자기만 그냥 자체 알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장관 해봤는데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냥 놔둬. 그냥 진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랬거나 아니면은 이 보고를 받고 문고리 권력들이 묵살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의 지점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 이른바 그러니까 지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8월 15일 이후에 갑자기 급격히 발언이 세져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 이런 광복 70주년이니까 8.15까지는 일단 그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행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타이밍 조절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바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엠바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내 정치 개입인 거죠. 이 정치적 그 군사적 상황을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북한이 이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지 않고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북한이 예를 들면 고위급 회담에 응하거나 이호회사 갔을 때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답이 있었거나 라고 했다면 그 공을 이제 정부가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화 번영으로 뭐 나아간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으니까 다시 이 지뢰건으로 이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시 또 강공 모드 이걸 가고 있는 건데 가장 문제는 기조가 없어요. 우리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문제는 예를 들면 저는 야당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혹은 뭐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과는 미국과는 어떻게 하고 북한과는 어떻게 하고 중국과는 어떻게 하고 일본과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가서도 뭐 답이 없고 저희 가서 답이 없는, 그게 그냥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입장이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장 없는 외교처럼 바보 같은 외교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만하셔야 될 분들이 여러 명이 리스트업이 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분들,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총체적 위기를, 총체적 난국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물러난 통일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물러나면서 퇴임사에 뭐라 그랬어요? 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은 누구나 그냥 와서도 앉아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을 공식 퇴임사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하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정권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간 거잖아요. 장관이. 응? 자,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쌩얼이네요. 그죠? 쌩얼이죠. 이게 쌩얼인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의 쌩얼을 저희가 지금 김광진 의원의,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져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대통령 욕하고 말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거면, 그냥 2년 반만 지나면 되는 거면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부담의 모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앞서 친일파 청산 말씀하셨지만 사고는 위에서 치고 책임은 전부 쫄병들이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70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를 누가 졸라맸습니까? 전부 국민들이 그 경제적 부담을 다 졌던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자원외교 사고 친 거 누가 다 갚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다 세금 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빚이 말도 못해요. 이거를 왜 국민들이, 그렇게 그 IMF 될 때 또 기업들은 빌딩 사고 그러니까요. 뭐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공적 자금 다 투입해가지고 했더니 결국엔 다 해고 노동자들 만들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왜 국민이 계속 이런 큰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살기가 너무 피곤해요. 에? 정말 그래도 사셔야 됩니다. 이 나라 국민하기 너무 힘들어.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저는 앞서 그 국지전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김광진 의원의 고발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외교 안보 라인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쭉 듣고 있는데 여기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한 분이 있어요.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 이분 폭탄주 마시고 이럴 정신이 있습니까? 사고 나고 그 이튿날이에요. 전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고 나고 그 이튿날 이게 그러면 국방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당일 4일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게 북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이튿날 술을 드셨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 거라는 걸 당연히 합참의장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죠.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는 것이고 이미 8월 5일 날 유엔 정전위원회에다가 조사 의뢰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이 공식적으로 발표해 달라라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합참의장도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는 두 명의 장성이 있어요. 네. 합참의장과 수방사령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행사를 잘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본인의 관사 안에서 일을 다 수행하거든요. 식사 네. 약속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죠. 수방사는 구테타도 진압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그래서 임무를 띠고 있기 자리를 때문에. 절대 비우지 않는 사람이 합참의장과 수방사령관인데 네. 이 일이 벌어졌는데 합참의장이 폭탄주 회식을 했다. 네. 정신 나간 거지. 예, 아니 근데 정신이 나가는 그 거죠. 이분이 2013년에 인사청문회입니까? 그 이제 해상 도발이 아니라 DMZ 같은 육상 도발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경고까지 했고 그래서 최근에 약간 어떤 징후들이 좀 있고 했기 예, 때문에 계속 넘어갔잖아요. 예,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도 그 DMZ에서도 가고 그랬어요. 네. 본인 스스로가. 예. 그래서 경계도 강화하라 이렇게 네. 했었고 지뢰 매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SI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도 목격이 됐었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 지뢰 매설을 시행하기도 했었고 우리 네. 근데 문제는 MDL 이남에 한 적은 없었고 예. 그 MDL 북측 지역에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본인의 추진 철책을 넘어서서 MDL 예. 사이 그 예. 사이에다 계속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달엔가는 자기들이 그 매설하러 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후송돼 가기도 하고 막 그런 북한군이? 북한군이 네. 에피소드 넣고 그랬었는데요. 계속 지뢰로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본부에서 조사가 다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네. 예견돼 있었던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희 의장이 과연 왜 그런 정도까지로 술을 먹었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기사는 좀- 뭐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니 만취 상태든 아니든 그게 술판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자체가-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자리 있으면요 웬만하면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지 혼자 마시거나 자기 전에 홀짝홀짝. 예? 그리고 부관한테 야 내가 오늘 술 좀 먹을 거니까 급한 일 있으면 깨워라. 이렇게 해야죠.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그러면 GOP하고 GP에서 술판 버릴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못 버리잖아요. 그 팀이 회식을 한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예. 합참 의장이라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예. 그것을 지금 이 MDL 도발이 만약에 벌어졌으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네. NSC가 바로 가동이 됐으면 네. 이게 군사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 술 못 마시지. 예. 근데 예를 들면 북한이 공격에 왔는데 4일 후에 NSC가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8월 8일 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공격도 못 하죠. 어디다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이에요. 8.15 광복절 다음부터 독립운동 하듯이 전쟁 난 다음에 회의한다는 식 아닙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예컨대 지뢰 도발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일들이 또 있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참의장이 술 마시고 다 자리 뜨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뭐 우리 미군이 군인의- 싸우겠죠. 미군이. 아 미군이 지금 미군이 있었어. 우리 정보본부는 8월 4일 날 북한군이 전군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네. 이제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사이트들 이런 데들에 보면 8월 4일 날 북한군은 전군의 경계태세를 내렸다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제 북한군은 그 시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 통문을 10일에 한 번씩 순찰하는 것인 것을 북한군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아가는 날짜가 8월 4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인지하고 있었던 네, 거죠. 네. 그걸 터질 시간을. 그래서 8월 4일날 경계를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보여져요. 이미 매설을 했는데 준비를 했겠죠. 당연히 네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군은 어떠한 경계태세도 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폭발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1사단을 제외하고 1사단 당연히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으니까 그냥 경계 그렇죠. 태세를 했습니다만 네. 옆에 인접사단에게조차 군단 차원은 아예 말도 생각 안 나고 네. 옆에 인접사단도 아무런 경계태세를 강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이 제2의 제3의 공격을 했었다면 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그냥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2, 제3의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예. 뭐 예를 어떻게- 들면은 지피 하나 박살낼 수 있죠. 북한에서. 아이고 예를 들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우리가 아까 RCS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면 네. 제2, 제3의 또 어떤 불법 행위가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북한군이 이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을 때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가지고 계속 추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A라는 지역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우린 담력 테스트 하나 보나 저 새끼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여기는 TOD 화면에 보이는구나 하면 네. 뒤로 빠져. 네. B라는 곳으로 갔는데 경고 방송하면 뒤로 빠져. 이렇게 네. 했는데 이 지역은 갔는데 경고 방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구멍이다. 예, 거기가 구멍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이제 묻었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네. 그것도 사실은 하나 이제 걸리는 거지만 이렇게 지뢰를 매설해서 터졌는데도 네. 어떠한 대응 태세가 안 되는구나 음.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 군의 지금 현재의 민낯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임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 하나 어떻게 폭파시키고 나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제정신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냥 뭐 욕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부사관 2명이 그것도 20대 한참 나이고 네. 발목이 날아갔어요. 신체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다리가 예.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합참의장이 술판을 벌였다. 동지애와 전우애가 없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그럼요. 네. 이게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군대면 이거는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네. 어디 감히 음. 전우회가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최윤희 합참의장 부인이 성금 모아가지고는 연평해전 영화 찍어가지고 만들었다. 지금 흥행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짜내고 DJ 빨갱이 새끼 그러면서 다 극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율 배반이잖아요. 그렇죠. 연평해전을 기억하고 전우들의 죽음을 상기하자라고 국가관을 그렇게 고치시키는 사람이 실전에서 그렇게 자기가 합참의장 할 때 부사관 둘하고 병사들이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술판을 벌여요? 저는 이거 야당이요 해임 건의안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임 건의안 제출 안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뭐 조금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합참의장이 해임 건의안 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임기가 10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네. 한 달 정도 남긴 자동 했는데, 해임이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임기가 10월까지 남았으니까 그냥 자동이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임기가 하루 남았어도 이게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처벌이거든요. 병사 2명이 그것도 20대 초반에 21, 23살 나라 지키러 군대 갔던 병사 2명이 그렇게 아군이 다쳤는데 그 이튿날 술판 벌인 합참의장이 임기가 10월이니까 뭐 10월까지 그냥 하시라? 그럼 10월 안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임기가 10월이니까 10월까지는 그냥 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군대 보낸 엄마들 심정 생각해 보세요. 특히 DMZ에 그 전방부대 보낸 엄마들
그 윤일병 사태 이후에 모든 그 군대 보낸 어머니 아버님들이 밤잠 못 주무시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근데 그분의 임기가 10월이니까 그냥 10월까지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 그 부사관들 표정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표정을 봤는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이제 뭐 그게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는 그렇게 표정을 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사관들 보면서요, 이 졸장부들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창피한지 알아야죠. 그 많은 월급에 장군 품위 유지비에 세단에 헬기까지 줘가지고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창피한지 알아야죠, 정말. 그러니까 임기가 10월까지여도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만둘 수는 있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그만두겠다는 그만둔다는 헬기 나오니까 그만두겠어. 자,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국방의 현실입니다. 계속 그 현실 거예요. 중에 한 가지 지금 또 관가하면 안 되는 것이 네. 그 국방위가 열렸던 그날까지도 확인했을 때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군 통수권자로서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군 통수권자의 하등의 의견이 없는 거죠. 정말 의견이 없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원상 개통식에 국방장관도 가가지고 강강술래 대통령이랑 손잡고 그거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요. 강강술래.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대면으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났을 때 말 한마디를 못 건넨다는 거죠, 지금. 강강술래는 하는데 말은 못해. 보고를 못해. 아니 꼭 뭐 무슨 문서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그 정도 급이 되면 아니 국무위원하고 국무위원이 대통령 예를 들면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건데. 얘기잖아요. 중요한 얘기. 중대 상황이잖아요. DMZ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북한 것이다. 라는 이거는 사실 그 강강수월래를 할 때가 아니라 보고를 해야 돼요. 대면 보고를. 그게 이걸 어떻게 보고를 안 한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얼굴을 갑자기 보면 예를 들면 다른 일에 바쁘다가 네. 그 좀 잊었다 쳐요. 근데 국방장관 얼굴을 보면 궁금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그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 이걸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지뢰라고 하는 것이 뭐 유실이에요, 매설이에요? 물어봐야죠. 그게 상식이지. 보고를 받아왔었다면 8월 4일 날부터 8월 5일 오전까지 이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다면 장관을 봤을 때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강수월래 하느라고 바쁘셨나 보다. 근데 이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궁금해한다는 건.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지금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쭉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다 머리에 하나하나 기억해서 놓고 보면 김관진 그 안보실장의 문제, 한민구 국방장관의 문제, 또 최윤희 합참의장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이대로 놓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안보 튼튼하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인가 두렵네요. 두렵죠. 지금 이 상황을, 이런 무기력한 상황을 그냥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답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대북 방송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군기 잡으려고 텐션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오늘 그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탈북자 출신의 북한 군인들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 방송을 하면 전투 의지가 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쪽은 예를 들어서 월북한 사람들 다 또 내보내가지고는 또 자기 체제 좋다고 선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모전을 왜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우리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봤을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 체제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는 걸 듣고 그거에 감동 감화가 됩니까? 짜증만 나지. 똑같은 거죠, 북한도. 근데 보면 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미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북한이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북한은 굉장히 좀 열악하고 가난하고 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뭐 그런 나라로 알고 있어요. 여행도 함부로 못 가요. 통행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별로 동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군사회담을 제안했어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했다기보다는 유엔에서 유엔 정전 이게 DMZ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유엔 정전위 소관이기 때문에 유엔 정전위원회에서 지금 대령급 회담을 일단 주선했고 미군이 나가요? 6개 국가가 참여합니다. 6개 국가가 참여하는데 통상적으로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또 북한 스스로가 얼마 전에 이제 자기들이 매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매설했다라고 했으면 응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때문에. 국정원식으로 하더라고요. 증거를 찾아내봐라. 증거 있으면 내놔라. 그런 거 배웠어 지금 국정원한테. 그러니까요. 증거 있으면 내놔라. 한국 정치를 이렇게 확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가 수가 말리고 있구나. 북한군한테 이런 것까지도 말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속 시원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얘기할 때마다 이걸 이대로 놓고 가야 되나? 이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외교안보를 망치는 외교안보 삼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권한을 쥐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통일부 장관을 몇 번을 바꿔도 물러나는 통일부 장관이 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은 누구나 앉혀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정도가 된다면 그건 장관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참 걱정입니다. 늘 우리는 앉으면 나라 걱정을 해. 왜 그래야 될까?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해요. 국민이 정치인 걱정하고 국민이 고위층을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 참 불편한 현실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좀 재밌고 신선한 얘기로 만나요. 답을 안 하셔. 과연? 아니 뭐 신선한 게 없어요. 뭐 한만 봐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냥 정치 수다나 떨면 모르겠다만.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